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친정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기계에 의존한 채 누워 계시는 아빠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걸 잘 알면서도 기적을 믿으며 연명치료를 원했죠. 하지만 남편이 이를 거부했고 제가 계속 싫다고 하자 시댁 식구까지 전부 찾아와서는 의미 없는 걸 대체 뭐하러 하자는 거야? 이러다 너까지 쓰러지면 나더러 어떻게 살라고? 나 너 없으면 못 사는 거 알잖아. 이러는데 이게 다 저를 위해, 누워 계시는 아빠를 위해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물론 시댁 식구들의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빠의 재산을 하루빨리 받고 싶어 안달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뒤 상상도 못한 현실 앞에서 무너져 내리게 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제가 어떤 복수를 했는지 지금부터 그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결혼 당시 시댁이 이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시모는 주부로 시부는 사업을 하셨기에 저와 남편이 시댁 노후 걱정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부는 본인 상가 건물의 1층을 사무실로 쓰고 있었는데 그렇게 욕심내지 않고 쭉 유지만 했더라도 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귀가 얇았던 시부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면서 결국 상가 건물까지 잃게 되고 형편이 어려워졌고, 집에서 주부로 지내시던 시모는 식당에 나가고 시부는 겨우 구한 아파트 경비 일을 하시며 생계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시모는 그동안 여유 있게 살다가 식당에 나가 설거지도 하고 서빙 일을 하는 게 쪽팔렸는지 저만 보면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지? 네? 뭐를요? 다 식당 가서 일하는 거 말이야. 아, 네. 말할 사람도 없어요. 잘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알았지? 그래도 내가 한때는 정말 잘 나갔는데 이게 뭐람? 친구들도 못 만나, 창피해서. 매번 저에게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뭐가 그렇게 창피하다는 건지. 암튼 시모가 저리 부탁을 하니 저도 굳이 어디 가서 시댁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친정에서 저 모르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결혼할 때 양가 도움 없이 서로 모은 돈만으로 작은 아파트를 구했고, 아직 애도 없으니 사는데 지장 없이 여느 신혼부부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나중에 애가 생기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둘이 버는 돈에서 70%는 저축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차를 바꾸고 싶다고 했습니다. 차 고장났어? 아니, 그건 아니고 암튼 되게 오래된 차라. 뭐가 오래된 거야? 아직 좀 더 탈만하던데. 그리고 고장난 적도 없었잖아. 그래서 남편도 제 말을 알아듣고 차 사는 건 나중으로 미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죠. 한 달 정도 지나서 또 차 얘기를 하길래 지금 차 살 돈이 어디 있어? 적금 깨자고? 아니, 그건 그냥 두고 내가 그동안 조금씩 따로 모아둔 돈이 있어서 그걸로 사면 돼. 돈이 어디서 난 건지 궁금했던 저는 계속 추궁했는데 알고 보니 친정에서 돈을 받은 거였습니다. 야, 나한테 말도 없이 아빠한테 돈 달라고 했단 말이야? 아니, 화만 내지 말고 내 말도 좀 들어봐. 주영이 너랑 같이 여행도 가고 나중에 아이 생기면 외출할 일도 많아질 텐데 지금 차가 너무 작아서 불편하다고 했어. 나도 염치 없는 거 아는데 그래도 좀 도와주실 수 있냐고 했더니 기분 좋게 알겠다고 하신 거라고. 이날 남편의 말을 듣고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저는 아빠한테 받은 돈을 빨리 달라고 했고 아빠에게 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차를 산 뒤였습니다. 당장 가서 환불해. 아직 새 차잖아. 그런 게 어딨어.
차는 한 번 나오면 이미 중고차고 지금 팔면 제값도 못 받는다고. 그리고 장인어른이 기분 좋게 사주신 건데 그냥 타면 안 되는 거야? 여유가 되시니까 도와달라고 한 거고 사위도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난 가족 아니야? 아빠한테 돈 이야기 하기 전에 나하고 먼저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용돈을 좀 달라는 것도 아니고 차 산다고 몇 천이나 되는 돈을 받는 거면 나도 알아야 하는 거잖아. 너가 이렇게 화낼 것 같아서 말 못한 거야. 미안해. 일단 진정 좀 하고. 설사 아빠가 먼저 불러서 차 사주겠다고 해도 거절하든가 아니면 나랑 상의해본다고 하는 게 정상 아니야? 어떻게 네가 먼저 차를 사달라고 하냐고. 친정아빠한테 돈 얘기는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도 친정에 손 벌리지 않고 알아서 준비해서 결혼했던 거고요. 저는 엄마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엄마가 저를 낳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사진으로만 엄마를 그리워했고 아빠와 둘이 살면서 어릴 때는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커서는 서로 의지하며 애틋한 부녀 관계로 살아온 걸 남편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제가 엄마 없이 눈칫밥이나 먹을까봐 재혼도 안 하시고 저를 키우셨는데 그런 아빠를 위해서라도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남편의 이런 행동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바로 친정으로 갔습니다. 차 사고 싶다고 하면 알아서 돈 모아 사라고 하지 돈을 주긴 왜 줘? 그래서 김서방하고 싸웠어? 들어보니까 김서방 말이 틀린 것도 아니고 아빠가 자식한테 차 한 대 못 사줘? 그리고 나중에 애 생기면 차 바꿔야 하는 것도 맞잖아. 아빠가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기분 좋게 타. 김서방 아니었어도 언젠가 너네 타는 그 차 바꿔주고 싶었어. 김서방 착하잖아. 아빠한테도 잘하고. 자기 가족한테 잘하는 사람이 제일인 거야. 아빠가 빚내서 사준 것도 아닌데 너무 그러지 말고 기분 좋게 타. 그 차 타고 아빠 보러 자주 오면 되잖아. 김서방도 그러겠다고 했고. 이날 친정에 있다가 집에 갔더니 남편이 집 청소를 다 해놨습니다. 이제 와? 내가 저녁도 했는데 얼른 손만 씻고 와. 밥 먹자. 자기야 미안해. 다음부터는 이런 일 절대 없게 할게. 장인어른한테 돈 얘기 절대 안 한다고. 약속! 이미 구입한 차를 환불한다고 없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남편도 한동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길래 이번 일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남편이 친정에도 참 잘했거든요. 차를 받기 전에도 받고 난 후에도 여전했습니다. 저는 결혼했다고 해서 남편에게 효도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아빠를 부양해야 할 때도 당연히 그건 제가 할 일이라 생각했고 남편에게 되도록 친정일에 관해선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죠. 결혼하고 한동안 시댁은 물론 친정에도 별일 없이 조용했습니다. 남편도 그 일 이후로 사고치는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빠 생신 때 남편과 친정에 갔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장난하지 마. 지영아. 정말 나 진짜 화낸다. 아빠는 저에게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폐선암 4기였어요. 검진받고 정밀검사 받아야 한다고 해서 결과 기다리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결과 들으러 갔더니 선암 4기에 림프전이까지 된 상태라고 했답니다. 병원에서는 1년 시한부라고 했다는데 그 말을 듣고 어떤 자식이 아무렇지 않겠어요. 그날 집에 와서 울면서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시간이 늦어서 병원은 가볼 수 없었고 답답해서 뭐라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니 아빠와 같은 비슷한 증상인 분들이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엄마도 없는데 아빠까지 이렇게 돌아가시는 건 저에게 너무 비극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오래오래 사셔서 제가 효도하며
나중에는 손주도 보시고 그러길 바랐는데 왜 인생은 늘 꼬이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건지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남편 역시 제 옆에서 같이 걱정을 해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살려야 한다는 그 절실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겠죠. 며칠 뒤 저는 아빠와 함께 직접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아빠의 상태가 어떤지 들어봤는데 사기와 말기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말기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지만 그래도 사기는 치료를 해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완치율이 높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약이 좋으니 일단 가능한 치료를 시작해보자고 하는데 그 말에 애써 눈물을 참으며 아빠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들었지? 폐렴 조심해야 한다고? 아빠도 다 들었어.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찬 거 먹지 말고 따뜻하게 하고 체력 관리도 해야 하니까 운동도 지금처럼 매일 해야 해. 힘들면 운동하지 말고 병원에서도 무리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여기 다 적었잖아. 의사 선생님이 하면 안 되는 거 해도 되는 거 다 알려주셨고 빠짐없이 적었으니까 그만 얘기해도 돼. 그날 이후로 아빠는 본격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치료에 임하셨고 검사도 많이 받으며 고통스러운 시간도 보내셨죠. 그런데 아빠의 의지가 정말 대단하신 게 힘드실 텐데도 식사도 잘 하셨고 운동도 빠짐없이 하시는 걸 보고는 진짜 이러다 완치되실 것 같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장 아빠가 어떻게 될까봐 마음 졸이며 살았는데 그래도 1년이라는 시간이 숨가쁘게 지나갔습니다. 진통제를 투여하지 않으면 잠도 못 잘 정도로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통제 없이도 잘 주무셨고 치료하느라 살도 많이 빠졌지만 체중도 조금씩 늘고 있어 너무 다행이었죠. 무엇보다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는 말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아빠는 딸이 말하는 것보다 의사 선생님 말을 더 잘 듣는 것 같아. 그거야 당연하지. 내가 그렇게 잘 먹어야 한다고 할 땐 입맛 없다더니. 항암 치료 후 2kg가 빠졌을 때 의사 선생님이 이러면 안 된다고 잘 드셔야 한다고 하니 그 후로 아빠가 밥이며 간식이며 잘 챙겨서 드셨거든요. 물론 정말 서운해서가 아니라 아빠 몸 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괜히 한번 농담으로 해본 말이었습니다. 제 말에 아빠도 많이 웃으셨고요. 당연히 완치 판정은 아직 멀었지만 주말이 되면 아빠는 친구분들과 가까운 곳으로 여행도 다니셨습니다. 그 정도로 몸 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있었고 말 안 하면 주변에서 아픈 환자를 보이지도 않았네요. 처음엔 걱정이 되니까 집에 계시라고 했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 나가서 친구 만나고 바람 쐬는 게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빠처럼 사기 진단을 받았는데도 치료 잘 받아서 5년이고 10년이고 건강하게 잘 사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아빠도 분명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게 되었고 또 당연히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네요. 치료 잘 받으시면서 조금씩 건강을 되찾고 있는 줄 알았는데 폐렴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계속 희망적인 얘기만 했는데 아빠 컨디션이 빠른 속도로 안 좋아지자 고비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중환자실은 보호자도 출입이 제한되는 곳이라 제가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면서 두 손 모아 제발 아빠 좀 살려달라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지영아, 좀 먹어. 어? 입맛 없어. 자기 먹어. 밥은 먹어야지. 계속 굶을 거야? 이따가 내가 알아서 먹을게. 뭘 해도 즐겁지 않았고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옷이 헐렁해질 정도로 살이 빠졌고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하기 힘들 정도로 하루하루 피말리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빠는 반드시 일어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의지가 강한 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빠는 점점 상태가 악화됐는데 누워 계시는 모습을 보며 좋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할 건지에 대한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연명치료는 환자가 너무 힘들어할 겁니다. 솔직히 이때는 어린아이처럼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울면서 뭐든 다 해달라고 했습니다. 전처럼 걷지 못해도 좋으니 누워만 계셔도 좋으니 뭐든 다 해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건 제 욕심이더라고요. 아빠를 생각하면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드려야 하는 건데 아빠마저 없으면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에 놓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몇 날 혹은 몇 달, 몇 년이 될지도 모르는 시간 동안 의식 회복을 기다린다는 건 남은 가족에게도 너무나 힘든 시간이 될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드는 생각이 돌아가시더라도 딱 한 번만 아빠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 만에 하나라는 그 기적 같은 순간을 제가 걷어차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 연명치료를 원했습니다. 제가 살 수 있는 아빠를 죽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지영아, 네 마음이 어떤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런데 나도 알아보니까 그게 되게 고통스럽대. 그러니까 편하게 보내드리자고? 그런데 치료하면 살 수도 있는 거잖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 그걸 내 손으로 못하게 하는 거면? 시간이 없었습니다. 폐 기능 저하로 의사 선생님도 연명치료 거부 동의를 권유한 상태였으니까요. 그런데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싫어! 싫다고!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려? 병원에서도 환자만 힘들다고 했잖아. 같이 들어놓고도 그래. 그래도 못하겠단 말이야. 남편도 답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 선택하는 일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선뜻 결정을 내리지도 못하고 싫다고 하니 결국 시댁 식구들까지 전부 찾아와서는 저를 말렸는데요. 시부는 와서 멀뚱히 서 있고 시모는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하라며 계속 저를 설득했습니다. 아니, 사돈 어른도 편히 가셔야지. 안 그래? 이건 네 욕심밖에 안 되는 거야. 굳이 부릴 걸 부려야지. 내 말이 의미 없는 걸 대체 뭐하러 하자는 건데? 뭐? 의미가 없어?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 들어놓고도 그래? 조금이라도 희망이 보였다면 병원에서 먼저 연명치료 하자고 했겠지. 그런데 아니잖아. 거부동의 권유만 한 것만 봐도 모르겠어? 남편의 말이 서운하게 들리긴 했지만 이러다 저까지 쓰러지면 자기는 못 산다고 하는 남편을 보고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편하게 보내드리고 우리도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야 하지 않겠어? 현실적으로 바라봐야지. 너 정말 이러다가 쓰러진다고. 저는 이때 남편의 말이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평소 친정아빠에게도 잘하는 편이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남편의 심정도 힘들겠지 생각했고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이날 밤 시모와 시부는 시간이 늦어서 저희 집에서 하루 주무시기로 했고 저는 울다 지쳐 남편의 부축을 받고 안방에 가서 종일 누워만 있었습니다. 몸살 기운도 있어서 남편이 사다 준 약을 먹고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떴을 때 시간을 보니 새벽 1시였습니다. 그런데 옆에는 남편이 없었어요. 목도 마르고 해서 일단 방문을 열고 나갔는데 작은 방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나 남은 거냐?
이것저것 정리하면 한두 달 내로 서류 정리는 끝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장인어른이 빨리 돌아가셔야 하고요. 암튼 일단 제가 최대한 빠르게 할 거니까 엄마 아빠는 조용히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요. 아셨죠? 누구한테도 절대 말하시면 안 되고요. 아우, 당연하지. 그 돈 다 받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절반이 어디야. 안 그래? 나 같으면 그 많은 돈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서 눈도 못 감을 것 같은데. 무슨 죽을 때 돈 싸들고 가요? 그리고 어차피 지영이 걔가 다 물려받게 될 건데. 우리 아들 몫이 있는 건 당연한 거지. 암튼 거기가 위치도 좋아서 내놓으면 바로 팔린다고 하더라. 이날 남편과 시부모의 대화 내용을 듣고는 가뜩이나 기운도 없는데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줄 알았거든요. 다들 아빠가 돌아가시면 남겨진 재산만 탐내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조용히 다시 안방으로 들어왔는데 대체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했던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 후 아빠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매일 밤이 고비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저도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날 아빠가 돌아가신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울고 또 울었지만 눈물이 어디서 또 나오는지 멈추지 않더라고요. 엄마도 없고 이제 아빠까지 없는데 늘 제 뒤에서 든든하게 서 있던 버팀목이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신줄을 놓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남편과 시댁 식구들 때문이었어요. 장례 기간 내내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틈만 나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저는 들으면 안 되는 얘기라도 하는 건지 구석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대충 짐작은 됐습니다. 그 새벽 작은 방에 모여 나눴던 아빠 재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생각이 들었죠. 아빠는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작은 땅이 있었는데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그 땅 주변을 사들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비싼 땅도 아니었지만 세월이 흐르고 주변 개발 덕분에 땅값이 엄청나게 뛰었죠. 당연히 그건 아빠의 재산이니 저는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살면서 땅에 대해 물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남편 앞에서 아빠가 그 땅 얘기를 했을 리가 없는데 알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장례식장에 찾아온 아빠의 손님을 통해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평소 아빠가 자주 가던 부동산이 있었는데 그 사장님이 조문을 오셨거든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어? 이 집 사위 만나서 몸이 좀 아프시다는 말만 듣고는 나이 들면 원래 다 여기저기 고장나는 법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 참... 제 남편을 만나셨다고요? 그래, 내가 동네에서 자주 마주쳤어. 하나뿐인 사위라 그런가 저가에 잘하는구나 생각했지. 남편이 아빠에게 잘했던 건 맞았지만 친정에 갈 때마다 기분 좋게 따라 나서는 정도였고 그렇다고 저 없이 혼자 친정에 자주 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날 부동산 사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니 남편은 정말 수시로 친정에 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원래 매일 동네 한 바퀴는 도는 분이셔서 하루에 한 번은 꼭 만났단 말이야. 그런데 한동안 보이지 않아서 어디 여행을 갔나 싶었지. 아빠는 동네 산책을 하실 땐 늘 부동산 앞을 지나갔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한 용건 없이도 부동산에 들어가 사장님과 커피 한잔 하시거나 짧게 대화하는 정도로 거의 매일 보다시피 했는데 한동안 아빠가 보이지 않았을 때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자주 봤다고 하시며 남편에게 아빠의 안부를 물었다고 하셨습니다. 장인어른이 몸이 좀 안 좋으셔서요. 많이 안 좋으셔? 나이 들면 건강이 최고인데. 그러게요.
전화를 해도 잘 안 받아서 그러는데 좋아지면 언제 한번 부동산에 들르라고 좀 전해줘. 네, 그럴게요. 그 땅 산다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어떻게 할 건지 얘기는 해줘야 하거든. 땅이요? 그렇게만 말하면 아실 거니까 전해주기만 하면 돼.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땅에 대해 잘 아는 것처럼 말하더랍니다. 그 땅이요? 그런데 저한테 판다는 말씀 없으셨는데? 정말? 아니야. 사겠다는 사람 있으면 연락 달라고 했는데. 그 땅이구나. 저희 장인어른이 땅 부자라 제가 좀 헷갈렸네요. 그럼 제가 대신 전해드릴게요. 남편은 이날 다른 지역을 얘기하며 혹시 그 땅이냐고 했고, 부동산 사장님은 거기가 아니라며 정확한 지역을 말하게 되면서 남편이 땅의 존재를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아무 연락이 없어서 팔 마음이 없는 건가 싶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냐고.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아빠의 장례를 마친 뒤 상상 초월한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좀 막막했습니다. 대체 남편이 어떻게 아빠 재산을 손에 넣으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면 알수록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됐죠. 저는 일단 장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뒤 남편의 핸드폰부터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어떤 작당 모의를 한 건지도 알아야 했으니까요. 당연히 저는 아빠가 돌아가신 게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고, 지칠 대로 지친 상태라 일단 이날 하루는 집에 있을 생각이었는데요. 남편도 회사에 연차를 썼기 때문에 제 옆에서 이것저것 챙겨줬습니다. 밥 먹을래? 아니? 그럼 죽? 지금 생각 없어. 알았어. 그럼 식탁 위에 차려놓고 갈 테니까 배고프면 먹어. 어디 나가? 어? 집에 좀 다녀오게. 시댁엔 왜? 그게 엄마가 반찬 좀 준다고 하셔서 무거우니까 나더러 가지러 오라고 하시네. 말하는 걸 들어보니 딱 봐도 막 지어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샤워한 다음에 욕실로 들어갔는데 그 사이 저는 바로 남편의 핸드폰부터 찾았습니다. 겨우 찾아서 핸드폰을 열어보긴 했는데 무슨 샤워를 그렇게 빨리 하는지 들어간 지 5분도 되지 않아 나와서 뭘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바로 시댁으로 갔고 저는 상황을 지켜봐야 했는데 이날 늦게 들어온 남편이 피곤하다며 일찍 누워 잠이 들자 저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조심스레 남편의 핸드폰을 꺼내서는 몰래 열어봤는데 남편은 상당히 계획적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무서웠고요. 땅의 존재를 안 순간부터 시모와 시부에게 그 사실을 알렸는데 중간중간 아빠의 몸 상태가 좋아지면 다들 싫어했습니다. 더 기가 막혔던 건 남편은 아빠가 빨리 돌아가시길 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중환자실에 입원하신 날부터 연명치료 얘기가 나왔을 때도 무작정 반대부터 했던 거였어요. 그게 오로지 저와 또 아빠를 위해 한 말이었다면 화낼 이유가 없었겠죠. 병원에서도 권유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아니었습니다. 아빠 재산을 하루빨리 받고 싶어 했어요. 저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슬퍼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사망신고부터 금융, 보험, 연금 등 정리할 게 많았거든요. 살면서 처음 해보는 일이라 꼼꼼하게 알아보고 관련 서류를 챙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쁜 사이 남편도 바빴습니다. 나름대로 서류 준비를 했더라고요. 자기도 알지? 아버님이 나만 보면 아들 같다고 하셨던 거? 알지. 그만큼 나도 정말 아버지라 생각했는데 아직도 실감이 안 난다. 자기도 많이 힘들지? 이상하게 집에 같이 있을 때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가 아들처럼 생각했다고 말이죠. 뭐랄까, 밑밥을 까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저한테 황당한 소리를 했습니다. 아,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다. 그럼 다녀와. 주말이니까 하루 자고 오든가. 빈집에 가서 나 혼자 자고 오라고? 무슨 소리야? 아버님, 어머님 어디 가셨어? 왜 빈집인데? 아, 내가 말한 아버지는 장인어른이야. 우리 아버지 말고. 누가 보면 아빠 자식이 둘인 줄 알겠더라고요. 조금만 더 받아주면 아빠라고 부를 기세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혹시 알고 있어? 뭘? 장인어른 살아계셨을 때 나한테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었는데. 아빠가 뭐라고 했는데? 내가 너무 아들 같아서 편하고 좋다고. 그러면서 지영이 너 잘 부탁한다고.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나 싶어 잠자코 들어봤는데. 장인어른이 재산을 자기랑 나한테 똑같이 절반으로 나눠주신다고 하셨거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다 맞는 말씀이지 뭐. 안 그래? 사위도 자식인데 나도 받을 자격 있는 거 맞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아니 뭘 그렇게 정색을 해.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난 처음 듣는 얘기야. 장인어른이 분명히 나한테 그러셨다니까. 갑자기 떼를 쓰길래 무시했습니다. 설마 이런 식으로 해서 재산을 받아가려고 하는 건가 싶었지만 좀 이상했어요. 달라고 해도 제가 안 주면 그만이니까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믿는 구석에 있었습니다. 이틀 뒤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데? 열어보면 알 거 아니야. 그래서 꺼내봤는데 그 안에는 아빠가 남편에게 쓴 편지 형식의 유언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뭐기는 장인어른이 나한테 남겨주신 거지. 이걸 아빠가 언제 줬다는 건데? 장인어른이 중환자실 입원하시기 전에 진단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데 왜 나한테 바로 말 안 했어? 그렇게 매일 울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하고 있는데 나도 정신 없었지 뭐.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아빠의 재산 절반을 남편에게 주겠다는 거였는데 아빠의 글씨체로 보였고 도장도 찍혀 있었죠. 그런데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빠가 가진 재산을 모두 합치면 상당했습니다. 특히 땅값이 크게 오르면서 100억 정도 되는 재산이 있었는데 그중 절반이면 50억입니다. 이러니 장례식 내내 남편과 시부모가 툭하면 모여 돈 얘기를 한 거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한참을 들여다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빠가 정말 쓰셨다고? 그러니까 거기 도장도 찍힌 거지. 딸이면서 아버지 글씨체도 몰라? 확실해? 아이, 그렇다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유언장은 아빠가 직접 쓴 게 아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고요. 남편은 뻔뻔하게도 가짜 유언장을 가지고 자기도 재산을 받을 자격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었지만 절대 그럴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 그 표정은 뭔데? 나 못 믿겠다는 거야? 내 표정이 왜? 의심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런 생각을 해? 여기 아빠가 직접 쓴 유언장이 있는데 내가 왜 의심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니, 여러 번 물어보니까 그렇지. 장인어른이 직접 준 게 맞냐고 하고 좀 기분 나쁘네? 제가 의심하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불안해할 이유가 없었고 오히려 여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더 확실한 게 필요하다 생각한 것 같았고 며칠 뒤에는 음성 파일도 하나 저에게 들려줬습니다. 이건 또 뭔데? 자기가 이거 들으면 가슴 아파할 것 같아서 안 들려주려고 했는데 뭐냐고! 장인어른이 직접 녹음하신 거야. 목소리 들으면 자기 또 울까 봐. 이것만은 안 꺼내려고 했는데 자꾸
내 말을 못 믿는 것 같아서. 그래서 바로 들어봤는데 아빠의 목소리였습니다. 파일 내용은 남편이 저에게 보여준 그 유언장 내용과 동일했어요. 아빠 목소리를 들으니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거봐, 내가 이럴 줄 알고 안 꺼냈던 거였는데. 이거 정말 아빠가 녹음한 거야? 직접 듣고도 그런 말이 나와? 그런데 너무 이상했어요. 아빠가 그럴 뿐이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이 아들처럼 잘했던 건 맞았지만 그 정도는 저도 시댁에 하고 살았습니다. 유언장이 가짜라는 건 알았지만 음성 파일을 듣고 난 후 또다시 혼란스러웠죠. 하지만 음성 파일 역시 가짜라는 사실은 하루도 못 가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이날 저를 완벽하게 속였다고 생각하고는 입꼬리가 올라간 채로 종일 신나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피곤했다면서 쉰다고 하고는 일찍 침대에 누웠는데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로 잠을 제대로 못 잤던 저는 이날도 꼬박 날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남편의 핸드폰을 보며 그 유언장과 음성 파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바로 알게 됐어요. 시모와 나눈 메시지에는 이런 대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곳은 잘 알아보고 해야 하는데 괜히 엄마 부정타게 왜 그런 말을 해요? 그래 알았어. 그런데 요즘 기술도 좋다. 별걸 다 만드네. 이 목소리 하나 가지고 뭐든 만들 수 있는 세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빠의 목소리가 담긴 그 녹음 파일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짜로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아빠의 글씨체로 작성된 유언장은 불법 업체를 통해 작성된 거였고요. 남편은 시모에게 걱정하지 말라면서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며 감쪽같이 써서 받아오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메시지를 뒤져가며 해당 업체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찾아내서 다 캡처 후 따로 저장도 해두었습니다. 문서 위조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남편에게 법대로 해서 크게 혼내줄 생각이었던 저는 당연히 이혼 준비도 했습니다. 제가 처음 남편이 준 유언장을 보고 가짜라는 걸 확신했던 이유는 바로 도장이었습니다. 아빠가 중요한 일에 쓰지 않는 도장이었거든요. 아무래도 도장은 남편이 친정에 갈 때마다 기회를 보고 몰래 가져온 듯 했어요. 중요한 문서나 도장은 따로 보관해 두시는 곳이 있었고 남편이 유언장에 찍은 그 도장은 안 쓰는 거라 그만큼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겁니다. 혹시 아직도 가지고 있는지 싶어서 하루 날 잡아 남편 물건을 싹 다 뒤졌는데 집에서는 나오지 않았고 차 안에서 그 도장이 발견됐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범죄였습니다. 남편은 아빠가 돌아가셨으니 완전 범죄로 돈 받아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 절대 그렇게 될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계획대로 흘러간다고 안심시켜줄 생각으로 서류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건 왜? 외계는 아빠 재산이 적은 것도 아닌데 큰돈 받으려면 관련 서류가 필요한 건 당연하지. 그런가? 그러니까 얼른 줘. 서류 정리는 최대한 빨리 끝내야 하는 거 자기도 알잖아. 그렇지. 알았어. 잠깐만. 남편은 해당 유언장과 음성 파일까지 모두 저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돈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을 거고 그래서 남편은 물론 시댁 식구들까지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얼마 뒤 제가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줬습니다. 변호사를 만나 이 모든 사실을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을 받았는데요. 법적 처벌 대상이 확실했습니다. 준비가 끝난 뒤 저는 시댁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툭하면 시댁으로 갔기 때문인데 이왕이면 시댁 식구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한 번에 말하고 끝내는 게 좋겠다 싶었거든요. 어머 어서 와. 안 그래도 네 얘기하고 있었는데. 제 얘기요? 무슨 얘기요? 아니 그냥 우리 성주 말로는 네가 아주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했지. 맞아요. 어머님 아들 덕분에 제가 정신을 좀 차렸거든요. 어머 그러니?
아우, 다행이네. 그래도 우리 아들이 옆에서 힘이 많이 되는 거지? 네, 너무 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기운내고 있고요. 그런데 세 사람은 바닥에 상을 펴놓고 과일에 와인까지 마시고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축하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오늘 무슨 날인가 봐? 어? 아, 아니야. 아이, 그런데 나 때문에 온 거야? 맞아. 왜? 할 얘기 있으면 집에 가서 해도 되는데. 여기서 해야지. 어머님, 아버님도 들으셔야 하니까. 저는 더 시간 끌 필요 없이 바로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 혹시 그거야? 벌써 서류 정리 끝났어? 그런데 내 앞으로 재산 옮기려면 나 없이 되는 건가? 내 신분증하고 내 도장 이런 거 필요한 거 아닌가? 열어봐. 이건 유언장이잖아. 그런데 이걸 왜 또... 아무리 봐도 가짜 같아서 말이야. 뭐? 그건 다 끝난 얘기잖아. 그리고 이게 어딜 봐서 가짜야? 도장도 장인어른 도장인데 장인어른 목소리로 직접 녹음한 파일도 들려줬잖아. 왜 쓸데없는 걸로 또 고집을 부리냐? 어? 저번에도 연명치료 거부 동의 못한다고 난리치더니. 그리고 생각할수록 기분 나쁘네. 장인어른이 남긴 재산 네가 다 받을 거고 유언장 같은 거 없어도 나도 사위고 자식인데 내가 내 목 주장하는 게 뭐 어때서? 일단 종이 쪼가리 없어도 내가 너라면 당연히 주겠다. 너 지금 내가 자꾸만 장인어른 재산 탐내는 못된 사위 만들려고 이러는 것 같은데 적당히 해. 남편은 이런 말을 하면서 눈알을 부라리며 앞에 있던 상을 발로 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상을 들어다가 남편 놈에게 던져버렸어요. 그 바람에 상 위에 있던 와인이 남편에게 쏟아졌고 그걸 본 시모와 시부는 저에게 뭐하는 짓이냐며 난리였습니다. 아이씨, 야! 이게 뭐야! 어머나, 이 아까운 걸 어째? 엄마, 지금 와인이 문제예요. 저 다쳤잖아요. 그래. 괜찮아? 여기 멍들겠는데. 야, 최지영. 이게 진짜. 뭐 어쩌게? 그냥 좋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그럼 법대로 할까? 저는 그 유언장을 만들어준 해당 업체 이름을 말했습니다. 몇 번이나 찾아갔지만 문이 닫혀 있어서 만나고 오지 못했는데 뭐 상관없었어요. 남편이 그 업체 사장과 주고받은 메시지는 물론 통화 기록에도 해당 내용이 다 들어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제 입에서 그 업체 이름이 나오자 계속 아니라고 우겼는데 제가 주머니에서 비닐에 넣은 도장까지 꺼내 보이자 놀라는 얼굴이었습니다. 이 도장은 우리 아빠 도장인데 이게 왜 당신 차 안에 있었을까? 뭐? 조사해보면 다 나오겠지. 이 도장에 네 지문이 있을 테니까.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지 남편은 그 자리에서 유언장을 바로 찢어버렸는데요. 소용없었습니다. 그거 복사본이야. 내 가방 안에 몇 장도 있는데 줄까? 요즘 컬러 복사 되게 잘 나오지? 지영아,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하자. 너랑 할 얘기 없어. 너한테 들을 얘기도 없고. 참, 제일 중요한 서류를 빼먹을 뻔했네. 이거 받아. 이건 또 뭔데? 이혼 신청서야. 아니, 이혼? 대체 왜? 어디 너 같은 놈하고 무서워서 살겠어? 너 문서 위조가 얼마나 무서운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한 너랑 어떻게 살아? 거기다 우리 아빠 죽기만 바라고 있던 넌데 내가 죽기만 바라고 있을지 알게 뭐야? 아니야. 나 그런 생각은 안 했어. 그럼 아빠가 죽길 바란 건 맞고? 아니, 지영아. 그것도 당연히 아니지. 그렇게 얼마 뒤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필적 감정이 진행되었는데 당연히 가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언은 무효 처리가 되었고요. 그 유언장을 작성해준 해당 업체 사장 역시 처벌 대상이었는데요. 저는 해달라고 해서 써준 것밖에는 한 게 없습니다.
이걸 범죄로 이용할 줄은 몰랐고요. 받은 돈 그대로 다 돌려줄 테니 저는 빼주세요. 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유언장을 누가 장난으로 만드나요? 이혼을 거부하는 남편 때문에 이혼 소송도 함께 진행했는데요. 남편은 결국 재산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저와 이혼 후 법적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문서 위조는 형법상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고 하더군요. 유죄 판결 시 상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거였죠. 결국 남편은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열심히 모은 증거 덕분에 고의성 입증이 충분했거든요. 재판도 다 끝나고 서류 정리도 깔끔하게 정리된 후 저는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빠가 더 보고 싶고 생각이 날 것 같아서 따로 집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기로 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아빠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저는 일부러 아빠의 물건을 다 정리하진 않았습니다. 보고 싶을 때마다 꺼내보려고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아빠에 대한 그리움은 더 커져갔지만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는지 아빠 사진을 보며 웃게 되는 날이 오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 잊고 지냈던 전 남편을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날이 있었습니다. 이날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퇴근 후 약속 장소로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감기에 걸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인지 저를 못 알아보고는 전 남편이 저한테 아가씨라고 불렀습니다. 저 역시 그 사람이 전 남편인 줄은 상상도 못했고요. 아가씨, 이것 좀 보고 가요. 골라. 여긴 1,000원, 이쪽부터 3,000원, 가격도 싸요. 시간이 촉박해서 급히 가야 했고 저를 부르는 아저씨한테는 안 산다고 말하고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저를 찾아와서는 팔을 잡으며 에이, 아가씨, 이거 얼만다고 하나만 사줘요. 네? 아니 됐다니까요. 너 뭐야? 김성주? 네? 교도소에서 벌써 나온 거야? 저를 붙잡은 아저씨는 전 남편이었고 길거리 좌판대에 이것저것 물건을 올려두고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성인용품이었죠. 전 남편은 쪽팔렸는지 고개를 돌리고는 저를 모른 척했는데 제가 크게 이름을 부르자 아이, 왜 그래? 그냥 갈 길 가면 되잖아. 조용히 해. 뭘 파는 거야? 성인용품? 이건 남성용이고 이건 여성용? 안 사도 되니까 그냥 조용히 가. 당연히 안 사. 그리고 이거 불법 아니야? 여기서 장사하는 거 불법 아니냐고. 아이, 뭐가? 다들 이렇게 장사하는 거야. 가라고! 저도 길거리 노점상에서 파는 분식도 사 먹어봤고 물건 파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게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한 자영업의 형태일 수도 있고 또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노점도 요즘은 많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하는 장사는 좀 달랐습니다. 허가 얘기를 하니 대답도 못했고 인도위에서 통행로를 막아 공공장소를 무단 점유했기 때문에 당연히 신고 대상이었습니다. 신고 번호가 뭐더라? 야, 그냥 가라고! 지나가는 사람들 봐봐. 네가 펼쳐놓은 좌판 때문에 인도가 좁아져서 사람들 불편해하는 거 안 보여? 저는 이날 핸드폰을 꺼내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번호를 누르는 척 했을 뿐인데 급하게 허가받은 거라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신고한다는 말에 다급하게 좌판대 위에 있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펼쳐놓은 바구니들을 급하게 쌓아 올리면서 근처에 있던 트럭에 싣기 시작하는데 너무 급했는지 바닥에 물건들이 떨어지고 난리도 아니었죠. 아, 나 정리하고 있잖아! 신고하지 마, 어? 아이씨, 이건 또 왜 떨어지고 난리야? 아, 이거만 넣으면 끝이야! 야, 그 핸드폰 좀 집어넣어! 이날 전 남편은 저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지 쪽팔렸겠죠? 먹고 살려고 한 걸 텐데
저도 굳이 신고할 마음은 없었지만 왜 하필 또 불법으로 장사를 하는 건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았습니다. 이후 아는 사람에게 들으니 재판 결과 때문에 다니던 직장에서 잘리고 돈은 벌어야 하는데 당장 할 게 없다며 시작한 게 노점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게. 처음부터 나쁜 마음 먹지 말고 성실하게 살았으면 이런 고생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걸 두고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거겠죠. 저는 생각보다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안 계시지만 누구보다 씩씩하게 살고 있어요. 힘들 때마다 엄마 아빠 사진을 보며 언젠가 부모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정말 열심히 잘 살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게 되더라고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저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